아르센 류팽 2, 모리스 르블랑 지음, 구기라이 출판사. 도트렉 남작이 손에 쥐고 있던 금색 머리카락. 비가 내리는 3월의 어느 늦은 밤, 마차 한 대가 앙리 마르텐가를 지나고 있었다. 무엇인가 쫓기듯 몹시 급해 보이는 남자가 지나가는 마차를 세워 마부에게 부탁했다. 여봐요. 어서 경찰서로 가서 경찰을 불러주세요. 빨리. 최대한 빨리요. 여기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마부에게 급하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부탁하는 남자는 샤를이었다. 샤를은 앙리 마르텐가 134번지의 작은 저택에서 일하는 하인으로 정직한 사내였다. 이 저택에는 제2제정시대에 베를린 주재 프랑스 대사를 역임했던 도트렉 남작이 살고 있었는데 그날 밤 도트렉 남작이 살해당한 것이다. 샤를은 저택 근처에 서서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1시간이 지나자 저 멀리서부터 경찰이 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샤를은 경찰에게 저택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빠짐없이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저는 오늘 저녁도 평소처럼 남장님의 지시대로 남장님과 제 방에 연결된 벨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남장님은 항상 벨이 울리면 의사를 모셔오라고 했거든요. 그런 다음 1층 덧문과 창문을 전부 꼼꼼히 닫아 걸었어요. 부엌에서 정원으로 통하는 문과 현관문에 빗장을 걸고 안전사슬까지 채웠지요. 할 일을 모두 마친 후에 4층에 있는 제 방으로 올라와 잠자리에 들었어요. 경찰은 재촉하듯 샤를에게 말했다. 네, 이제 알겠으니 사건을 처음 발견했을 때 상황을 말씀해 주시죠. 잠든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벨이 울려 잠에서 깼어요. 저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서 남장님의 방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에 조심스레 방문을 열었는데 평소와 다르게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손을 더듬어 벽 쪽으로 다가가 전등을 찾아 불을 켰는데 샤를은 당시 상황을 떠올려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히 공포에 질린 듯 말을 이어나갔다. 방 한가운데 테이블과 거울이 달린 옷장 사이에 남장님이 쓰러져 있었어요. 테이블과 의자가 모두 나동그라져 있고 크리스털 촛대는 산산조각 부서져 있었고 궤종시계는 벽난로 앞 대리석판 위로 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남장님 몸에 상처가 나서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시체 근처에 강철로 된 단검 칼날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침대 주변에는 붉은 피로 얼룩진 손수건이 있었고요. 누군가 죽인 게 분명했습니다.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있나요? 저택 안에는 또 누가 있죠? 저택 안에는 저 말고도 앙뚜아네트 양이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앙뚜아네트 양이 누구죠? 남장님을 간호하는 아가씨예요. 제가 놀라서 앙뚜아네트 양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방에 가봤는데도 없었어요. 범인이 앙뚜아네트 양마저 납치한 건 아닌지 혼란스럽고 무서워서 무작정 밖으로 도망쳤어요. 알겠습니다. 저택의 철문은 밖에서는 열 수 없는 문이어서 열쇠공의 도움으로 간신히 철문을 열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방을 쓱 훑어보더니 샤를에게 말했다. 방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샤를이 돌아와서 다시 보니 모든 가구가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다. 테이블과 의자가 제대로 세워져 있었고 궤종시계도 벽난로 한가운데에 얌전히 놓여 있었다. 부서진 크리스털 촛대 조각도 온데간데 없었다. 샤를은 기가 차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시체는 남장님은... 그러게요. 피해자는 어디 있습니까? 경찰은 침대로 다가갔다. 커다란 요를 들춰보니 도트렉 남작이 누워 있었다. 게다가 훈장이 달린 장군 외투가 남작의 몸에 덮여 있었다.
남작의 얼굴은 평온했고 눈은 지그시 감겨 있었다. 경찰은 의문에 사로잡혀 샤를에게 물었다. 아까 이야기한 것과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게 엉망이었거든요. 그럼 남자 곁에 마지막으로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앙뚜아네트 양이에요. 범인에게 납치당한 것이 아니라면 오기스트 수녀가 안 계신 틈을 타서 놀러 나간 것 같습니다. 예쁘장하고 젊은 아가씨니까요. 빗장과 안전사슬까지 잠가 놓았다고 하셨는데 그 아가씨가 대체 어떻게 나갔을까요? 문을 잠그기 전에 이미 앙뚜아네트 양이 저택을 나갔을 거예요. 그럼 간병인 아가씨가 나간 후에 범죄가 벌어졌다는 건가요? 그렇겠죠? 샤를의 증언에 따라 경찰은 범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범행 현장에 다시 돌아왔었다는 추측만 할 뿐이었다. 경찰은 저택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범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아침이 되자 법의학자와 치안국장, 검사와 예심판사가 도착하여 조사를 시작했다. 예심판사는 오기스트 수녀에게 질문을 퍼부었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수녀는 그저 앙투아네트가 돌아오지 않았다며 의아해했을 뿐이었다. 12일 전에 자신이 직접 훌륭한 자격증이 있는 아가씨를 고용했기에 수녀는 이 아가씨가 환자를 두고 밤에 놀러 갔을 거라는 이야기를 도통 믿지 않았다. 예심 판사는 이 점을 강조하며 말했다. 밤에 놀러 나갔다 하더라도 지금쯤은 돌아왔어야 합니다. 대체 이 아가씨는 어디로 간 겁니까? 제가 보기에 범인에게 납치된 것 같습니다. 샤를이 대답하자 뒤뒤 치안국장이 말했다. 납치라고요? 하긴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요. 이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지금껏 조사한 사실과 정반대죠. 증거와도 맞지 않고요. 무뚝뚝한 목소리에 거친 어조. 다름 아닌 가니마르 경감이었다. 뒤뒤 치안국장이 말했다. 이런 가니마르 경감, 자네 언제 왔나? 여기 온 지 2시간 정도 됐습니다. 그럼 클라페이론가 사건이나 23조 514번 복권 사건, 금발 여인이나 아리센 리팽 말고도 자네가 관심을 두는 게 있단 말인가? 지금 이 사건은 리팽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까지 복권 사건은 제쳐놓고 이 사건이나 살펴보죠. 가니마르 경감은 샤르를 보고 말을 꺼냈다. 샤르 씨가 말씀하시길 처음에 방에 들어왔을 때 흐트러져 있던 물건들이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땐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확실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의 원래 위치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제자리로 돌려놓은 게 틀림없군요.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샤를 씨는 벨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누가 벨을 눌렀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남장님이죠.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남장님은 언제 벨을 누르셨을까요? 몸싸움 후에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겠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샤를 씨가 목격한 대로 남장님은 벨 스위치에서 4미터도 더 떨어진 곳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싸우는 중에 누르셨겠죠?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확인해보니 벨 소리를 듣고 샤를 씨가 방으로 들어오기까지 길어야 3분 정도 걸리더군요. 남장님이 싸움 중에 벨을 눌렀다면 몸싸움과 살인, 범인의 도망까지 모두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예심 판사가 끼어들었다. 벨을 누른 게 남작이 아니면 누구란 말인가요? 범인입니다. 어떤 목적으로요? 그자의 목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범인이 벨을 눌렀다는 사실은 그자가 이 벨이 하인방과 연결되었음을 안다는 뜻입니다.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사실까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가니마르 경감은 간단 명료하고 논리적인 몇 마디 말로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었다. 그의 말을 듣고 예심 판사가 자연스럽게 결론을 내렸다. 간단히 말해 앙뚜아네트 브레아 양에게 혐의를 둔단 말이군요. 혐의를 두는 게 아니라 도트렉 남작 살해자로 지목합니다. 피해자의 오른손 주먹, 남작의 손톱이 힘껏 파고든 자리에서 발견한 이 머리카락 한 움큼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가니마르 경감이 문제의 머리카락을 보여주었다. 눈부시게 빛나는 금발이었다. 그 머리카락을 보자 샤를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앙뚜아네트 양의 머리카락이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단검이 앙뚜아네트 양의 것이에요. 그걸로 편지 봉투를 뜯고 냈어요. 예심 판사가 의견을 내놓았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앙뚜아네트 브레아가 남작을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후에 어떻게 빠져나갔으며 샤를 씨가 나간 다음 어떻게 다시 들어왔는지, 또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다시 빠져나갔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가니마르 경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니마르 경감은 기묘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두 가지 우연이 자꾸 생각났다. 하나는 앙뚜아네트가 오기스트 수녀에게 고용된 날이 12일 전이라는 것이다. 그날은 금발 여인이 가니마르 경감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간 다음 날이었다. 다른 하나는 금발 여인의 머리카락이 여기서 발견된 금색 머리카락과 똑같은 색깔이라는 것이었다. 가니마르 경감은 예심 판사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앙뚜아네트 브레아가 바로 금발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리팽이 이 두 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뒤두이 국장이 껄껄대는 웃음을 터뜨린 후 말했다. 그놈의 리팽, 매번 리팽 타령이군. 그럼 리팽이 그랬다는 그럴듯한 이유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가니마르 경감이 갑자기 외쳤다. 생각났습니다. 그 유명한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다이아몬드 말인가? 푸른 다이아몬드 말입니다. 프랑스 국왕의 왕관에 박혀있던 다이아몬드요. A 공작이 레오니드 엘에게 선물하였고 레오니드 엘이 죽은 뒤 도트렉 남작이 오랫동안 좋아했던 여배우를 기리기 위해 구입한 물건입니다. 제 나이쯤 되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아는 유명한 보석입니다. 푸른 다이아몬드라는 말에 예심 판사가 말했다. 그 푸른 다이아몬드가 없어졌다면 사건이 명확해지겠군요. 샤를 역시 푸른 다이아몬드를 알고 있었기에 말을 꺼냈다. 남장님은 푸른 다이아몬드 반지를 왼손에서 빼신 적이 없어요. 가니마르 경감은 샤를에게 다가서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남장님 손에는 금반지밖에 없습니다. 손바닥을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가니마르 경감은 오므려 있던 남작의 손가락을 폈다. 거기에는 휘황찬란한 푸른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가니마르 경감은 어안이 벙벙해서 중얼거렸다. 대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군. 뒤두이 국장이 빈정거렸다. 가니마르 경감, 이제 리팽은 그만 의심하는 게 어떤가? 한동안 생각에 잠긴 가니마르 경감은 거만한 말투로 반박했다. 지금처럼 뭐가 뭔지 모를 때야말로 리팽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